흔히들 자식 농사가 노후 대비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아프고 병들어 병원에 누웠을 때야말로 자식들의 효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자녀가 그 효심에 또렷하게 가격표를 붙여들이민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살의 김영자 씨입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들과 며느리가 기가 막힌 요구를 해옵니다. 병문안을 한 번 올 때마다 30만 원씩 병문안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황당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굳게 닫힌 병실 문 뒤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이는 안부 인사 속에 감춰진 차가운 계산기 소리와 함께 수십억 원대 자산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들고 무력해 보이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의 천륜의 가격표가 붙여진 현실 앞에서 과연 어떤 판을 짜서 탐욕스러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돈과 인간성이라는 이중의 시험대 위에서 드러나는 한 가정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잔혹한 민낯을 확인하러 그 병실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6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통장 일을 20년이나 보았습니다. 이웃들의 자잘한 다툼부터 애증 섞인 갈등까지 수없이 중재하며 살았기에 사람 보는 눈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 자부했고 꽤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어른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젠가 내가 가장 속을 알 수 없고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가 바로 내 집안의 식구들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난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 덮쳐왔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며 마지막 힘을 짜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층 이웃이자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과장인 최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최 원장님, 나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수학이 넘어 최 원장님은 베테랑답게 제 목소리만 듣고도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말라고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 뒤로는 마치 뿌연 유리 너머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오후 정적을 갈랐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전도 검사와 체열 등 정신없는 검사 끝에 불안정 협심증이라는 1차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즉시 입원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병상에 누워 창백한 형광등 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한없이 막막해졌습니다. 아들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 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며느리 이미경은 금세 달려왔습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 제 마음속에 뭉클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채 퍼지기도 전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며느리 미경이의 행동이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더니 보고서를 보고 있는 최 원장님에게 다가가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심각한가요? 나중에 가슴 여는 수술도 해야 하나요? 스텐트니 뭐니 하는 거 비급여 부부는 얼마나 나와요? 건강보험 적용은 되나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최 원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분, 안심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만족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럼 후유증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 생활하시는 건 가능한가요? 혹시 치매 같은 게 오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진 않을까요? 치매와 정신이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66평생 제 청력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자기야, 들었어? 의사가 말을 빙빙 돌리는 거 보니까 어머님 이번에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 만약 진짜 풍이라도 와서 치매 걸리시면 서초동 그 아파트랑 꽤 된다는 퇴직금, 그거 아직 정리 안 됐잖아. 부산에 있는 아가씨. 박수진이가 나중에 와서 재산 나누자고 난리칠 게 뻔해. 에이 설마. 아들 지훈이의 우유부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보이시는데 뭐. 그리고 수진이가 그럴 애도 아니고. 그럴 애가 아니긴. 미경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다 당신이랑 우리 식구들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당신 아들 낳아주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뼈 빠지게 고생한 게 뭔데?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확실히 안 해두면 나중에 우리 손가락 빨아야 해. 병상에 누운 채. 저는 제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내 재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자, 너 평생 통장 노릇하며 남의 싸움은 다 말려놓고 정작 내 자식 놈 속은 까맣게 몰랐구나. 거대한 슬픔이 밀려왔지만 뒤이어 찾아온 것은 절망이 아니라 전례 없는 차가운 이성이었습니다. 이대로 누워서 저들의 계산에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내 정신이 맑고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저 온정 어린 척하는 가면을 내 손으로 벗겨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여생을 위한 진짜 안전한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회진 시간. 저는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최 원장님만 남게 했습니다. 수십 년 이웃사촌인 그를 바라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들었던 대화와 제 계획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최 원장님. 제가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요. 당장 죽을 병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자식들한테 난도질당해 죽을 것만 같아요. 원장님이 연극 한 번만 도와주세요. 최 원장님은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냥 밖에는 내 상태가 악화돼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넘어갈 수 있고 언제든 뇌졸중으로 이어져 의식을 잃거나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해주세요. 내가 위독해지고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저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요. 최 원장님은 깊은 실망감과 결의가 섞인 눈으로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각본을 쓰고 제 병상을 무대로 제 평생의 재산과 천륜을 판돈으로 건 인간성 테스트라는 거대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가장 위중한 환자이자 동시에 무대 아래 가장 냉철한 관객이었습니다. 최 원장님은 유능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병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를 일반 2인실에서 중환자실 옆 빌인 집중 관찰실로 옮겼습니다. 침대 하나뿐인 그 방은 각종 모니터 장비가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며 위중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그는 제 아들 지훈과 며느리 미경을 진료실로 불러 30분 동안 병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다시 병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단순한 불안에서 공포와 계산이 뒤섞인 깊은 심각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딸 수진이의 전화도 거의 동시에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간호사인 딸은 최 원장님의 전문적인 용어 설명만 듣고도 엄마가 얼마나 위독한 상황인지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병원에 장기 휴가를 내고 가장 빠른 KTX 표를 끊어 지금 당장 올라오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라. 엄마 괜찮아. 조심히 올라온나. 딸의 진심 어린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약한 목소리로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번지르르한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은 제 앞에서 효도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미경이는 더 이상 돈 얘기는 꺼내지 않고 묵묵히 이불을 덮어주거나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길은 끊임없이 제 생명을 유지하는 기계 장치들을 힐끔거리고 있었죠. 지훈이는 침대맡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엄마, 얼른 일어나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눈은 텅 비어 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요. 아니나 다를까 3일째 되던 날 제가 잠들었다 깨어나는 척하자 미경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먼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 몇 방울을 짜내더니 남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장사가 얼마나 안 되는지, 대출이자가 얼마나 벅찬지, 아이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마치 아침 드라마의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화제를 획 바꾸어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링거 바늘이 없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길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지훈 씨도 가게 문 닫고 매일 병원에 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가게 비우면서 기름값이며 주차비, 거기다 장사 못해서 손해보는 것까지 치면 하루에 몇십만 원은 그냥 깨져요.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도 가족이니까 계산적으로 굴고 싶진 않지만 그녀는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지훈 씨가 어머니 보러 한 번 올 때마다 어머니께서 30만 원씩 탄병비 병문안비 명목으로 좀 챙겨주세요. 지훈 씨 일당이랑 차비 보전해 준다 셈치고요. 그래야 그이도 마음 편하게 올 수 있고 저희 생활도 돌아가죠.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연기하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제 어미 보러 오는데 돈을 달라고? 지훈이는 옆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더군요. 엄마, 미경이 쟤도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집안 사정이 진짜 어려워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제가 힘없이 되물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백전노장 통장이었던 김영자의 눈에 이 부부의 역할극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나는 악역, 하나는 선역. 아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천륜을, 효도를 명확하게 가격표 붙여 거래하려 드는 이 상황에 제 심장은 그 순간 완전히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한 조각 기대마저 죽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 제 핸드백을 가리키며 목구멍에서 겨우 소리를 짜내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준다 줘. 너희가 나 보러만 와준다면 달라는 대로 주마. 미경이의 눈에 성공했다는 희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잽싸게 제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딸 수진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우리의 마지막 대화를 들은 게 분명했습니다.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미경의 손에 들린 통장과 제 눈물을 번갈아 보더니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미경이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통장을 등 뒤로 감추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어머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야. 아가씨가 상관할 일 아니라고. 자발적이요. 수진이가 침대로 달려와 야윈 저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엄마를 협박해요. 오빠랑 언니 진짜 인간도 아니야? 양심이 있기는 해? 지훈이가 당황해서 말리려 들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말로 하자. 엄마 쉬셔야 해. 말로 해? 수진이가 오빠를 쏘아보았습니다. 오빠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엄마 아픈데 간호는 못할 망정 언니랑 짜고 엄마 노후 자금을 뜯어내? 아빠 볼 면목이 있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병실 안에서 가족 간의 전쟁이 폭발했습니다. 저를 위해 싸워주는 딸과 들켜서 화가 난 아들 부부를 보며 제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극의 관객이 저 혼자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병상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효자 효부의 헌신인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탐욕인지 똑똑히 보게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의 등장은 지훈과 미경이 짜놓은 계획이라는 고인물에 던져진 큰 돌멩이 같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작된 다툼은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수진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미경의 날카로운 변명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 간호는커녕 병문안 비를 달라고 해? 심장이 고기 덩어리야. 말은 쉽지. 아가씨는 부산에서 편하게 살면서 부모 모시는 책임은 다 우리 몫이잖아. 그이가 가게랑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살 빠진 거 안 보여? 우리가 무슨 큰돈 달랬어. 약간의 보상 좀 받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나중에 다 어머니한테 쓸 돈이야.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저 착하고 다혈질인 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저 부부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제 큰 그림을 망치게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최 원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수간호사. 제가 미리 부탁해둔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링거를 조절하는 척할 때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간호사님, 부탁한 물건 좀.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약을 준다는 핑계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손가락보다 얇은 검은색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제 베개 밑 깊숙이 밀어넣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 녹음기가 바로 제 반격의 나팔이 될 물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최 원장님이 나섰습니다. 그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흥분 시 2차 뇌졸중 위험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세워 명분상 수진이의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병실 밖으로 격리한 것이죠. 수진이는 분해서 몸을 떨었지만 의사의 말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엄마인 저의 계획인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저는 딸이 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한 관찰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와 딸은 은하수처럼 멀어졌습니다. 딸은 매일 유리창 밖에서 입모양으로 엄마 힘내라고 외쳤고 저는 침대에 누워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병문안 비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더 명백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오후 제가 또다시 지훈에게 30만 원을 건넨 후 베개 및 녹음기를 켰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고 눈동자에 초점을 흐렸습니다. 헛소리 같은 신음도 냈죠. 미경이는 즉시 달라붙었습니다. 그 눈에는 기대와 초조함이 뒤섞인 탐욕스러운 빛이 번득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웅얼거렸습니다. 내가 마음이 안 놓여. 언제 갈지 모르는데. 집안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지훈과 미경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끼를 문 겁니다. 어머님, 그런 소리 마세요. 만수무강하실 거예요. 미경이 제 손을 잡으며 세상 없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듣고 있어요.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준비한 떡밥을 던졌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 남매가 그깟 재산 몇 푼 가지고 싸울까봐 내가 정신 있을 때 공평하게 정해줘야 눈을 감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절대 안 싸워요. 미경이 제가 말을 바꿀세라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굵직한 거, 서초동 아파트랑 현금 같은 건 지훈 씨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폐물이나 가구 같은 자질구레한 건 수진 아가씨 다 주고요. 저희는 10원 한 장 욕심 안 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실성한 듯 연기했습니다. 아니야. 내 머리가 오락가락해서 집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내 눈으로 봐야 안심하고 도장을 찍지. 저는 침묵하고 있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아, 내 서재에 있는 잠긴 철제 금고. 그거 가져오너라. 그 안에 집문서랑 통장, 보험증서 다 있다. 너랑 내 처가 내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목록을 만들어 다오. 내가 들어야 안심이 되겠다.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이 유산 분배 전에 마지막으로 재산을 확인하겠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지훈과 미경의 눈이 피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갔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그 무거운 철제 금고를 낑낑대며 들고 나타났죠. 병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그들은 제 앞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미경의 손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검붉은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변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5호 아파트,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 세상에,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알아? 이거 하나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대박이다, 대박. 지훈이도 통장들을 펼쳐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퇴직금 통장에 현금만 3억이 넘게 있네요. 이건 또 뭐예요? 달러 예금에 주식까지? 그들은 병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척하는 저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듯 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꿈에 그리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돌아가시면 미경이 흥분해서 손을 비볐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팔고 강남의 신축 펜트하우스로 가자. 당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쉿, 조용히 해. 지훈이가 그나마 이성이 남았는지 제지했습니다. 엄마 듣고 계시잖아. 들으면 뭐 어때? 미경은 이미 탐욕에 잠식되어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돌아가실 건데. 그리고 우리가 다 뒷수습해드리는 거잖아. 어머님 좋으시죠? 어머니 가시고 나면 저희가 떵떵거리고 살 텐데 저 세상에서도 흐뭇하시죠? 저는 계속 멍한 척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끔 혼절한 척 했습니다. 그래, 다 지훈이 거, 다 가져라,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미경의 간덩이가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급기야 제 휴대폰을 집어들더군요. 여보, 어머님 인터넷 뱅킹 비번 알지? 지금 로그인해봐. 일단 입출금 통장에 있는 현금부터 당신 계좌로 싹 옮겨. 이런 건 빨리 해야 해. 괜히 사람 죽고 나서 계좌 동결되면 서류 떼고 뭐하고 복잡해져. 지훈이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옮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뭐가 안 좋아? 당신 바보야? 미경이 답답하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안 옮기면 박수진이가 알게 될 거고 걔가 와서 난리치면 골치 아파져. 이건 우리 돈이야.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라고. 침대에 누운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베개 밑에 검은색 녹음기는 냉혹한 판사처럼 이 추악한 음모를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영원한 증거로 새기고 있었습니다. 재산 확인이 끝나자 미경은 날림으로 재산 목록을 적고 미리 챙겨온 인주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목록 다 들으셨죠? 이제 안심되시죠? 자, 여기 이 유언장에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녀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든 재산을 아들 박지훈에게 증여한다고 적힌 자필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과 비겁하게 고개를 돌린 아들을 보며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눈동자에서 혼탁함과 허약함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빙산처럼 차가운 냉정과 깊은 분노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코에 꽂혀 있던 산소 콧줄을 제 손으로 뽑아 던져버렸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있는 부부를 향해 3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록은 잘 들었다. 너희 효심도 아주 잘 받고. 경악에 찬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저는 베개 밑에서 희미한 붉은 불빛이 깜박이는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뱉듯 말했습니다. 글씨는 못 쓰겠다. 지장도 안 찍을 거야. 저는 잠시 멈추고 핏기 없는 그들의 얼굴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손 더러워질까봐 병실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훈과 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극심한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제 손에 들린 작지만 강력한 시한폭탄 같은 녹음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위독하신 거. 치매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망치처럼 그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 효자 아들과 착한 며느리가 내 장례 치를 계획을 세우는 꼴을 어떻게 구경했겠니? 미경이 지훈보다 빨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도끼가 스치더니 제 손에 있는 녹음기를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통장 짬밥이 있었습니다. 그녀보다 더 험한 꼴도 많이 봤죠. 저는 손을 뒤로 빼면서 동시에 침대 머리맡에 비상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벨소리가 병실을 찢어 놓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문이 열리고 최 원장님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리 약속된 긴급 시나리오였죠. 박지훈 씨, 이미경 씨, 최 원장님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여긴 병원입니다. 환자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미경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기가 꺾인 것이죠.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침착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퇴원할 때까지 너희 둘 꼴도 보기 싫다. 최 원장님, 면회 사절해 주세요. 지훈과 미경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쫓겨났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더 요양한 후 저는 정식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는 분노였지만 나중엔 당황스러움으로 결국엔 제발 용서해 달라는 애원으로 바뀌더군요. 저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밀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단순히 내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자식된 도리와 양심을 짓밟았다는 걸 깨닫기를 기다렸습니다. 퇴원날 딸 수진이와 최 원장님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럽혀 놓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에게 부탁해 미리 예약해둔 5성급 호텔로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다음 계획을 실행할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합시다. 다음 날 오전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던 지훈과 집에서 전전긍긍하던 미경에게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 틈이 없었습니다. 첫째, 본 변호사는 김영자 씨의 정권을 위임받아 재산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둘째, 박지훈, 이미경 씨는 3일 내에 김영자 씨 소유의 아파트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 등 모든 중요 서류를 반환하라. 어길 시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겠다. 셋째, 서류 반환 후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 사무실로 출석하여 김영자 씨 재산 신탁 및 가족 책임 설명회에 참석하라. 불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녹화된다. 이 내용 증명은 그들의 마지막 요행 심리를 박살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화났다는 걸, 이번엔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특별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딸 수진, 아들 지훈, 며느리 미경, 강 변호사, 그리고 공증인이 참석했습니다. 지훈과 미경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먼저 서류가 모두 반환되었음을 확인한 후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법 조항이 아니라 오디오 플레이어 화면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 그냥 편히 가세요.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파트 팔아서 강남 펜트하우스 가고 벤츠 뽑고 지금 안 옮기면 박수진이가 와서 난리쳐. 이건 우리 돈이야. 병실에서의 그 추악한 대화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과 미경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분노로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영혼이 나간 석상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헛기침으로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두꺼운 법률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두 분, 어머니 재산 분배에 관심이 많으시니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영자님께서 어제 공증을 마친 유언대용 신탁계약 내용입니다. 신탁이라는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내용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김영자님은 본인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 약 20억 원 상당의 모든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셨습니다. 신탁 관리자는 접니다. 지훈과 미경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 신탁의 1순위 수익자는 김영자님 본인입니다. 앞으로 김영자님은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것이며 모든 생활비, 의료비, 여행 경비는 이 신탁 자산에서 지불됩니다.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돈에 손댈 수 없습니다. 강 변호사는 절망한 부부의 얼굴을 훑어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셋째, 사후 남은 재산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상속 문제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자녀 재산의 50%는 딸 박수진님에게 조건 없이 상속됩니다. 이는 수진님의 순수한 효심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 조항은 변경 불가능합니다.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머지 50%는 아들 박지훈님에게 잠정적으로 배정됩니다. 지훈과 미경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단, 이 부분은 조건부 동적 상속 조항을 따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늘부터 어머니에 대한 일체의 괴롭힘이나 금전 요구를 중단할 것. 2. 상속 비율은 앞으로 두 분의 진심 어린 효도 점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김영자님은 매일 일기나 메모로 두 분의 행동을 기록하실 것이며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 상속 지분을 10% 단위로 올리거나 깎을 수 있습니다. 즉 50%가 될 수도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깎인 지분은 자동으로 박수진님에게 넘어갑니다. 완벽한 세 장이었습니다. 새를 죽이지는 않되 하늘을 빼앗고 오로지 노력으로만 모의를 얻을 수 있는 세 장. 그들의 당연했던 기득권을 박탈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심으로 노력해야만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고개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는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망신 주려는 게 아니다. 가르치려는 거야. 내가 평생 사랑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더구나.
세상 인심 다 아는 통장이 정작 자식 농사는 헛지었어. 나는 너희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줬지만 너희는 내 병문안 한 번에 30만 원을 청구했지. 좋아. 그럼 우리도 계산을 해보자. 저는 손수 쓴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내가 시누이만 예뻐한다고 불만이었지. 우리 손자 민호 유치원부터 영어 학원비까지 내가 대준 돈이 1억이 넘는다. 너희 가게 차릴 때 보태준 5천만 원도 내가 그냥 줬지. 난 그걸 내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너희한텐 당연한 권리였나 보구나. 그 30만 원짜리 청구서가 너희가 나한테 보낸 답장이었고 이 신탁 계약서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영수증이다. 저는 변호사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라고 말하고 수진이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절망적인 아들 부부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시설 좋은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맑은 공기, 잘 가꿔진 정원, 도서관과 문화 강좌가 있는 그곳에서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부터 배우고 싶었던 동양화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주말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와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신탁계약서 사본을 소중히 간직했지만 저에게 엄마,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착한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란다. 내 오빠 욕심 때문에 네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엄마 마음이야. 수진이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보온병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새벽같이 사온 싱싱한 도미로 끓인 맑은 생선국이나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딸의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들어오는 딸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비 오는데 뭘 멀리까지 와. 엄마 여기 다 있어서 아쉬운 거 없다. 딸이 국을 떠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예전엔 엄마가 천하무적 원더우먼인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아픈 거 보고 나 진짜 무서웠어. 엄마 잃어버릴까봐 이제 신이 엄마 돌려주셨으니까 내가 잘할 거야. 엄마가 내 국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행복이야. 저는 그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짭조름한 국물 맛과 섞인 눈물 맛. 그것은 아들의 효도는 잃었지만 딸의 진짜 사랑을 얻은 제 인생 가장 복합적이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반면 지훈과 미경은 지옥을 맛봤습니다. 병문안 비 30만 원 사건이 동네방네 소문이 난 겁니다. 제가 20년 통장하면서 쌓은 인맥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입산 이웃 주민 덕분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지훈이네 대리점은 팔이 날리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통에 미경이는 장 보러 가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매장이란 게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제야 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돈 때문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걸 후회할 때까지. 3개월 후 주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실버타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프런트에 보온통 하나를 맡기고 갔습니다. 쪽지 한 장과 함께요. 엄마,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인 거 알아요. 이거 제가 유튜브 보고 직접 끓인 사골국이에요. 맛없을 수도 있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매주 올게요. 기름도 제대로 안 걷어낸 서투른 사골국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오빠가 이제야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그 뒤로 지훈이는 매주 주말마다 보온통을 두고 갔습니다. 국물 맛이 처음엔 느끼하더니 점점 담백해지더군요. 저는 여전히 그를 만나주지도 답장하지도 않았지만 빈통은 깨끗이 씻어
프런트에 맡겨 두었습니다. 실버타운의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왜 요즘 자식들은 이렇게 계산적이 되었을까요? 우리 때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였는데 지금은 모든 게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바쳐 키운 아이들이 괴물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제 아들 지훈이도 태생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약하고 아내의 탐욕과 돈의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평범하고 못난 인간일 뿐이죠. 아프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식의 효심보다 믿을 건 내 주머니의 돈과 흔들리지 않는 내 정신이라는 것을요. 반년 뒤 제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와서 파티를 열어주었죠. 그때 지훈과 미경, 손자 민호가 케이크를 들고 쭈뼛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미경의 얼굴에선 도끼가 빠지고 피로와 주눅듦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와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훈이도 따랐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담담하게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손자에게 케이크를 잘라주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제 효도 점수 기록첩을 보여주며 그의 이름 뒤에 작은 세모 표시와 물음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지훈아, 노력하는 건 봤다. 하지만 상처난 마음은 국 몇 그릇으로 낫지 않아. 너희 부부는 효도 과목 낙제야. 지금 기회를 주는 건 졸업이 아니라 유급이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너희의 진심을 증명해라. 너희가 진정한 존중과 양심을 배울 때 그때 비로소 이 과목을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지훈은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명심할게요.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람 마음 고쳐먹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제 그 줄을 잡고 올라오는 건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제 남은 생을 우아하고 당당하게 저 자신의 삶을 위한 심판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아픔을 딛고 제 존엄과 노후를 지킨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과 자식들에게 전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인생 수업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앞에 흔들리는 핏줄.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